양승태 사법부 시절 영장판사로 재직하며 수사 기록과 영장 청구서 등 기밀을 윗선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판사 3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사 보고는 사법행정의 일환이라며 직무상 행위라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중국 후베이성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하루 만에 15,000여 명 늘었습니다. 사망자도 전일 대비 2배 가까이 급증해 집계 방식과 통계의 불신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일본 크루즈선에서 오늘도 추가 확진자 44명이 나와 모두 218명으로 늘었습니다. 검사받은 인원이 700여 명인 점을 감안하면 3명 중 1명은 감염된 겁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중국 수출길이 막힌 러시아 킹크랩이 국내로 들어오면서 평소 대비 반값에 가깝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수산시장부터 대형 마트까지 킹크랩 마케팅에 나섰습니다. 반려동물 판매업체 10곳 중 9곳이 품종, 건강 상태 등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주먹구구식 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도, 보수통합을 표방하는 통합신당 준비위원회가 통합신당의 공식 명칭을 미래통합당으로 확정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이끄는 국민당은 오렌지로 정한 당의 색깔 때문에 가로채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전 현직 법관 14명이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 가운데 3명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영장 기록을 빼돌려 법원 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성창호 판사 등 현직 판사 3명인데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한 일은 사법행정을 위한 내부 보고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직 1심 재판일 뿐이고 관련자들의 혐의가 조금씩 달라서 최종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앞으로 줄줄이 이어질 사법농단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틀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적폐 수사 논란이 재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먼저 최민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판사들을 겨냥한 수사를 막기 위해 영장 기록 등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광열, 조희연, 성창호 부장판사.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들 3명의 현직 판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사건 기록 등을 임종호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넘긴 행위가 공무상 기밀누설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정운호 게이트 당시 검찰이 법원과 언론에 수사 정보를 수시로 공유한 만큼 당시 보고 내용 자체를 기밀로 보기 어렵다고 본 겁니다. 댓글 조작 사건으로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법정 구속해 보복성 기소를 당했다고 주장했던 성창호 부장판사 측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많이 불편한 재판이었을 텐데 충실하게 심리하고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리고요. 또 다른 변호인은 공소장을 받아들었을 때부터 무죄라고 생각했다며 무리한 수사와 기소였다고 검찰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오늘 무죄 판결을 받은 3명의 판사는 지난 2016년 정운호 게이트 영장 기록을 법원 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비밀이 아니었고 사법 신뢰 확보를 위한 법원의 내부 보고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국회, 언론 등 대외 업무를 위한 법원 행정처의 필요성도 인정했습니다. 이런 논리가 사법농단 의혹의 최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차장 재판에서도 그대로 적용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선 판사들에서부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그리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이어진 보고 행위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정당한 사법행정 활동으로 판단했습니다. 사법부 내 조직적 공모로 본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재판부는 법원행정처가 전국 법원의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기관이고 임 전 차장은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던 만큼 사법부 신뢰 회복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같은 혐의가 적용된 양 전 대법원장과 임 전 차장의 재판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문건들의 작성 배경과 의도 등을 따져봐야 한다며 쟁점으로 부각시켰기 때문입니다.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1심 무죄 선고에 이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관련 무죄 선고가 잇따르면서 검찰의 입증 부담도 커졌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이 향후 재판에서 이번 1심 판결을 방어 논리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폐암 수술로 중단됐던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은 오는 21일부터 재개될 예정입니다. TV조선 한성원입니다. 예, 오늘은 아주 의미 있고 중요한 판결이 많아서 이어서 보도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른바 드루킹 사건 관련 대법원의 최종 결론입니다. 대법원이 온라인 댓글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 씨에 대해서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어떻게 관련돼 있는지 법원의 최종 판단입니다. 이어서 조정린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대법원은 필명 드루킹 김동원 씨의 댓글 조작 등 혐의에 대해 1, 2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여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기사 8만여 건에 달린 댓글 공감 횟수를 조작한 것은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댓글 조작이 건전한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하고 전체 국민의 여론을 왜곡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고 노회찬 전 의원에게 2차례에 걸쳐 5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다만 김경수 경남지사와의 공모 여부는 피고인의 유무죄와 무관하다며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드루킹 김 씨에게 유죄가 최종 확정되면서 김 지사 재판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김 지사의 항소심을 맡은 재판부는 지난달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장이 교체되면서 새로 구성된 김 지사의 항소심 재판부가 기록 검토 등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어 재판도 지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정의용 안보실장, 그리고 서훈 국정원장이 오늘 서울의 한 호텔에서 비밀리에 미국 측 인사와 접촉한 사실을 저희 취재진이 확인했습니다. 비공개 일정이었습니다. 외교가에서는 미 국무부 관계자들을 만났다는 얘기가 돌았는데 대북 문제를 조율하는 빅3가 이렇게 한꺼번에 움직인 건 매우 이례적이고 따라서 뭔가 중요한 논의가 있었을 것이란 추측이 나왔습니다. 이 움직임 외에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만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전하겠습니다. 최지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오늘 오전 11시가 안 된 시각 노영민 비서실장과 정의용 안보실장이 서울 도심의 L호텔에 함께 나타났습니다. 청와대 3실장 가운데 두 사람이 이례적으로 나란히 비공개 일정을 소화한 겁니다. 오후 2시가 넘어 다시 포착된 두 사람이 호텔 밖을 나선 직후 같은 장소에서 서훈 국정원장도 나왔습니다. 이 호텔은 이전부터 국정원장의 안가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한 외교 소식통은 이들이 미국 국무부 관계자들과 만난 것으로 안다고 했습니다. 대북 제재 업무를 다루는 미국 재무부 관계자와 의견을 나눴을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김현종 안보실 2차장이 지난주 극비로 미 워싱턴을 찾았던 곳과 연장선상에서 한미 간의 내밀한 조율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일각에선 세 사람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CIA 등 정보라인과 접촉했을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총선 전 남북 정상 간 이벤트를 추진하기 전에 미국과 사전 협의를 했을 거란 추측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위한 여건이 하루빨리 갖춰질 수 있도록 남과 북이 함께 노력해 나가길 바랍니다. 미 대사관과 청와대, 국정원은 모두 관련 인사들의 일정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중국의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하룻밤새 무려 15,000명 넘게 늘었습니다. 사망자도 254명이 추가됐습니다. 확진 기준을 더 엄격히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고는 합니다만 중국 당국의 환자 수 축소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후베이성의 일부 지역은 모든 주택을 2주간 폐쇄하는 전시 통제에 들어갔고 국제 행사들도 줄줄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송무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에서 코로나19 누적 사망자는 1,300명, 확진자는 5만 9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후베이성에서만 하루 사이에 확진자가 1만 5천 명 가까이 늘고 사망자도 242명이 추가된 겁니다. 후베이성의 스옌시 등 일부 지역에서는 전시 통제를 선언하고 모든 주택단지 건물을 2주간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의료진이 아니면 바깥 외출은 물론 아예 건물 밖으로도 나갈 수 없습니다. 랴오닝성에서도 지난 7일 확진을 받은 87살 남성이 어제 숨지면서 첫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상황이 위중한데도 세계보건기구는 중국을 감싸고 있습니다. China is doing many good things that's slowing the virus. 바이러스 확산 우려에 국제 행사들은 줄줄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오는 4월 중국 상하이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F1 그랑프리 대회는 무기한 연기됐고 Organizing authority in China and the promoters advised us that they really didn't see the situation as being resolved by the time the race was held. So we've agreed to a postponement. 매년 2월 말 스페인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모바일 박람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도 33년 역사상 처음으로 취소됐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자, 심각하죠. 이렇게 되면서 중국 당국의 발표에 대한 불신이 환자 수 폭증만큼이나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의료진의 진단 결과를 믿을 수 없다. 그동안 환자 수를 축소 은폐하는 것이 확인됐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혼란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지현 기자입니다. 중국 우한의 한 병원 앞에 화장터행 버스가 서 있습니다. 1, 2, 3, 4, 5, 6, 7, 8个. 5분 동안 시신 8구가 병원 밖으로 실려나갔다는 건데 중국 당국이 코로나19 실태를 은폐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The truth is 1.5 million people and the deaths of the people now is the burned body more than 50,000. 통계와 체감의 격차가 크다는 지적에 중국 당국은 오늘 확진 기준을 바꿨습니다. 지금까진 폐렴 환자가 검사를 통해 확진을 받았는데 이젠 폐렴 증상만 있어도 확진자에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신규 환자는 하루 새 7배 넘게 폭증했습니다. 더불어 확진이나 입원 치료를 못 받고 사망한 사람도 통계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혼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통계 기준을 갑자기 바꿔 신뢰성이 떨어지는 데다 그간 제기된 축소 은폐 의혹만 확인됐다는 지적입니다. 진단검사 자체의 정확도가 낮다는 폭로도 나왔습니다. 他在检测中对于真是这个病的病人也不过最高有30%到50%的阳性率。 중국 당국은 오늘 후베이성과 우한시 당서기를 동시에 경질했지만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TV조선 유지현입니다. 중국 학계 인사 수백 명이 당국의 언론 자유를 공식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코로나19 사태가 중국 지식인들의 저항 운동으로 전개되는 분위기입니다. 시진핑 주석에 대한 비판의 수위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은 언론 검열과 여론 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어서 반체제 운동으로 발전할 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코로나19 사태와 중국의 지식인에 맞춰보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 후 첫 민생 현장 시찰에 나선 시진핑 주석. 但是咱们呢，但是你一定要有信心，没问题，一定可以克服这场疫情。 중국 국영방송은 시 주석이 주민들의 환대를 받는 모습을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대륙 전역에 걸친 통제의 실상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我身在中国大陆，所以我无法像海外的朋友们一样。 중국 지식인들이 민심을 대표해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학계 인사 수백 명이 언론 자유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우리 국회에 해당하는 전국 인민대표회의에 냈다고 홍콩의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코로나19의 최초 고발자 고 리원량이 숨진 2월 6일을 언론 자유의 날로 지정할 것, 집회통신에 대한 검열과 감금 금지 등을 요구했습니다. 분노하는 인민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행동하지 않는 지식인은 용서받기 어렵다.
분열됐던 중국 여론이 한데 뭉쳤다 등의 용기 있는 실명 비판도 잇따릅니다. 지식인들 사이 체제 저항 운동의 기운마저 돌지만 중국 당국은 주요 온라인 매체에 감독기관을 설치하는 등 검열을 되려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언론자유 지수는 시 주석이 취임한 2013년 전 세계 180개국 중 173위에서 2018년 176위, 지난해 177위로 떨어져 북한보다 고작 2단계 높습니다. 시 주석 초상화에 먹물을 뿌린 여성이 정신병원에 끌려간 것으로 알려지고 곰돌이 푸가 나오는 영화는 2년 전 의문의 상영 불가 판정을 받았죠. 푸가 시 주석을 닮아서 아니겠냐고 세간에서는 수군거렸습니다. 지식인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시 주석의 비판적인 인터뷰를 하는 노 교수 집에 공안이 들이닥칩니다. 교수는 생방송 중에 연행됐습니다. 우한의 실태를 고발해온 시민 기자는 의문의 실종 7일째입니다. 我前面是病毒，我后边是中国的法律和行政力量。只要我活在这个城市，我会继续做我的报道。我只说我看见的，我听见的。 지식인들의 용기가 14억 민심을 깨워 중국의 언론 자유의 날을 앞당길지. 뉴스라인 포커스였습니다. 일본 요코하마항에 정박 중인 대형 크루즈선의 코로나19 환자 수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44명이 또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 고조되자 일본은 내일부터 음성 판정을 받은 고령자부터 하선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환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각국의 입항 거부로 바다를 떠돌던 웨스테르담호는 가까스로 캄보디아로 입항하게 되었습니다. 송지욱 기자입니다. 일본 요코하마항에 정박 중인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에서 오늘 44명의 코로나19 감염자가 새로 확인됐습니다. 일본인 29명, 외국 국적자 15명으로 승무원 1명도 포함됐습니다. 문제의 크루즈선에서만 218명이 감염됐고 일본 내 확진자도 247명으로 늘었습니다. 바다 위 호텔에서 선상 감옥이 된 배 안은 3,700여 명이 열흘째 갇혀 있습니다. We are confined to our cabin and it's getting harder. You know, we're now into the second week and it seems an eternity. 일본 정부는 10명의 집단 감염이 나온 5일을 기준으로 2주간 선상 격리를 한다는 방침이었는데 건강 우려가 높아지고 비난이 고조되자 지병이 있는 80세 이상 고령자는 우선적으로 검사해 음성이 확인되면 내일부터 하선시키기로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탑승 한국인 14명이 조기 하선 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크루즈선이 세균 배양 접시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각국의 입항 거부를 받은 웨스테르담호는 2주간 표류 끝에 캄보디아로 입항했습니다. 2,200여 명의 승객과 승무원들은 정밀 검사 후 푸놈펜으로 이동해 항공기를 타고 각자 귀국길에 오릅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 마스크 부족 사태를 막기 위해서 정부가 매점 매석과 해외 불법 반출을 엄격하게 단속하고 있는데도 지난 일주일 동안 인천공항에서만 70만 장 이상의 밀수출 시도가 적발됐습니다. 저가의 마스크를 KF 인증 마스크로 속여서 폭리를 취하려던 업자도 덜미가 잡혔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를 이용해서 한몫 잡으려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상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과자 상자가 가득 쌓인 사무실에 세관 직원들이 들이닥칩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안에서 보건용 마스크가 무더기로 쏟아져 나옵니다. 장부엔 공산품이라고만 신고돼 있습니다. 이른바 박스가리로 세관을 속여 마스크를 밀반출하려던 겁니다. 관세청이 마스크 불법 밀반출 단속에 나섰는데 일주일 만에 72건이 적발됐습니다. 마스크 73만 장 규모입니다. 한 업체는 식약처 KF 인증마크를 무단으로 찍어내 15만 장을 중국에 보내려다 덜미가 잡혔습니다.
KF 마크가 붙으면 중국에서 8배가량 비싸게 팔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포장 상태도 약간 조잡한 형태를 보여서 저희가 식약처에 인증 여부를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인증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수출 물량을 속인 경우도 많습니다. 유통관 대행업체는 신고 물품보다 30여만 장 더 많은 마스크를 해외로 빼돌리려다 관세청에 적발됐습니다. 2만 장 넘게 수출하면서 달랑 900장으로 신고하거나 2천여 장을 여행 가방에 넣어 무단 반출하려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전국 마스크 하루 생산량의 41%나 차지하는 411만 개의 마스크를 사재기한 경기도 광주의 한 업체를 적발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상매입니다. 오늘 새벽 서울 강남의 한 음식점에서 중국인끼리 싸웠는데 그중 한 명이 코로나19 의심 증세를 보여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 때문에 출동했던 경찰관, 소방관 7명이 10시간 넘게 격리됐고 중국인들이 모두 음성 판정을 받고 나서야 소동이 끝났습니다. 권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흰색 보호복을 입은 구급대원이 식당 안으로 들어갑니다. 잠시 뒤 머리에 붕대를 감은 남성이 부축을 받고 나와 구급차에 올라탑니다. 그래 중상들이 와가지고 술을 사왔다면서. 오늘 새벽 3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음식점에서 중국인들끼리 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병원으로 쳤다고 하면 신고도 왜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냥 한 3cm 정도 찢어졌다고 하는데. 그런데 구급대원이 일행 중 여성 B씨에게서 미열을 확인했습니다. 구급대원은 이들에게 중국 방문 여부를 물었고 남성 A씨와 여성 B씨가 중국 텐진에서 입국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두 사람을 서울의료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소방대원 3명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격리됐습니다. 보호복 같은 거 다 규정대로 착용하고요. 했는데도 혹시 이제 안전 같은 게 중요하니까.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4명은 병원으로 이송된 중국인의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치안센터에 격리됐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저녁 7시쯤 음성 판정을 받았고 현장에 나갔던 경찰관과 소방관은 14시간여 만에 격리가 해제됐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검찰 내 조직을 수사 따로 기소 따로 분리하는 방안을 언론에 공개한 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뒤늦게 협의를 제안하는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윤 총장은 이 전화에 아무런 대답 없이 듣기만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봐야겠죠. 그러나 추 장관이 이번에는 검사장들과의 대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그제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수사 기소검사 분리 방안을 꺼낸 추미애 법무부 장관.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의 판단 주체를 달리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도 검토하겠습니다. 이튿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본격적인 협의 절차를 요구하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추 장관은 언론을 통해 공개한 발언 취지 설명과 함께 법무부와 대검찰청 간 협의를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은 추 장관의 발언을 듣기만 했을 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자 추 장관은 검사들과의 대화를 제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토론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전해졌는데 수사와 기소 분리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부산지검을 방문한 윤 총장은 이에 대한 언급을 피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수사기소검사 분리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 총장의 첫 지방 순회 방문에 지지자 400여 명은 대형 현수막을 들고 응원했습니다. 법무부는 수사 기소검사 분리 추진이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 등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지자 해당 특정 사건에 대해서는 이 제도가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며 해명했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자신이 속한 단체의 정치 후원금을 후원한 이른바 셀프 후원 혐의로 기소된 김기식 전 금감원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초 검찰은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를 했었는데 김 전 원장이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가 오히려 화를 키운 셈이 됐습니다. 윤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재판 결과를 보고 말하겠다며 법정으로 들어가는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30분 만에 나와 차를 타고 떠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정도 하시죠. 네, 가보겠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오늘 김 전 원장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자신이 속한 단체에 후원금을 기부한 것은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김 전 원장은 국회의원 임기 종료를 앞둔 2016년 5월 남아있던 후원금 5천만 원을 자신이 속한 연구 모임 더 좋은 미래에 후원했습니다. 한 달 뒤엔 더 좋은 미래 산하 더 미래 연구소의 소장으로 취임해 9,450여만 원을 급여로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 임금과 퇴직금 중 상당 부분이 기부한 후원금에서 나온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이 금지한 사적 지출에 해당돼 충분히 부당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전 원장은 2018년 4월 금감원장에 임명됐지만 셀프 후원 의혹 등으로 2주 만에 물러났습니다. 지난해 1월 검찰은 약식 기소를 했지만 김 전 원장은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원장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MBC PD수첩이 인터뷰 조작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부동산 문제를 다루면서 아파트 보유자를 무주택자인 것처럼 편집해서 방송을 했다는 이유로 거센 비판을 받고 있는데 MBC 측은 인터뷰를 한 사람의 요청대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황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1일 방송된 MBC PD수첩. 폭등하는 수도권 집값을 다뤘습니다. 요동치는 아파트값에 무주택자들은 속수무책입니다. 전세를 살고 있는 사례자라며 20대 여성 A씨의 인터뷰를 방송했습니다. 현타는 뭐라 그랬지? 박탈금? 하지만 방송 이후 한 커뮤니티에 이 여성이 서울의 9억대 아파트 매수자라는 글이 게시됐습니다. A씨로 추정되는 여성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PD가 특정 아파트를 매수했다는 부분을 편집하고 모자이크 없이 내보내면 어떻겠느냐고 물어왔다는 글까지 올렸습니다. 결과적으로 PD수첩 측이 시가 9억 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이게 편집한 겁니다. 논란이 커지자 MBC는 A씨가 등기를 이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아파트가 노출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아파트 계약 사실을 언급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며 결과적으로 혼란을 끼쳐 대단히 송구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소수노조인 MBC 노동조합은 PD수첩이 여전히 사전 원고에 현실을 짜맞추는 것으로 보인다며 MBC의 신뢰성에도 치명적인 해악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평택의 한 산부인과에서 신생아 9명이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RSV에 집단 감염됐습니다. 이 신생아의 경우 폐렴 등 치명적인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신생아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김승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평택의 한 산부인과입니다. 지난 6일 이곳을 거쳐간 신생아 1명이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RSV에 감염됐습니다. 병원 측은 사흘 뒤인 지난 9일에야 감염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환자들한테 연락받았습니다. 산모랑 직접 통화했고요. 보건소랑은 점심 때 연락이 됐고. 역학 조사 결과 같은 병원에 있던 신생아 8명도 감염 판정을 받았습니다. 병원 측은 건물 전체를 소독하고 신생아실은 임시 폐쇄 조치했습니다.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RSV는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나 고령자가 감염될 경우 모세기관지염이나 폐렴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월 14일부터 2월 3일까지 총 대상자가 48명이에요. 잠복기 감안해가지고 무증상자가 그중에서 한 25명 있고. 앞서 지난 8일 울산의 한 산후조리원을 거쳐간 신생아 4명도 RSV에 감염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산후조리원을 폐쇄했습니다. 또 같은 시설에 있었던 신생아 10명에 대해서도 추가 감염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승도입니다. 신생아를 떨어뜨려 숨지게 한 뒤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분당 차병원 의사들이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의사들의 행위를 신뢰를 배반한 심각한 범죄라고 규정했습니다. 황선영 기자입니다.
2016년 8월 분당차병원에서 신생아가 숨졌습니다. 임신 29주 만에 세상 밖으로 나온 아기가 6시간여 만에 숨지는 사고였습니다.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기를 안고 가던 의사가 바닥에 넘어졌는데 당시 병원 측은 아기를 떨어뜨린 건 인정했지만 질병에 의한 사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몸이 3분의 1밖에 안 만들어진 상태니까 얼마나 위중하겠어요. 그래서 당시 의료진이 이를 질병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을 했고. 그런데 아기에게 두개골 골절과 출혈이 있음을 알고도 보호자에게 숨긴 사실이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주치의 문 씨는 다른 의사에게 아기 영상을 삭제해야 함, 부원장 사인 필요, 아기는 사망했음이라는 문자도 보냈습니다. 치료 담당인 이 씨는 아기에 대한 뇌초음파 촬영이 이뤄진 사실조차 알 수 없도록 병원 기록을 고치도록 했습니다. 1심 법원은 아기를 떨어뜨린 사고보다 그 이후 이뤄진 증거인멸을 더 중대한 범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아기를 떨어뜨린 의사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이후 증거인멸을 공모한 주치의 문모 씨와 떨어진 아기를 치료했던 이모 씨에겐 각각 징역 2년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인식이 점차 자리 잡으면서 애견인들은 사지 말고 입양하라는 권유를 많이 하는데요. 이 반려동물 판매업체 10곳 중 9곳이 품종, 건강 상태 등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주먹구구식 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권용민 기자입니다. 어디 갈까요? 몸통을 얼핏 보면 포메라니안인데 얼굴을 보니 영락없는 말티즈입니다. 포메라니안인 줄 알고 분양을 받았는데 자라고 보니 두 견종이 섞여 있던 겁니다. 저희는 폼의 가격을 주고 샀는데 아니죠. 그러니까 무슨 건강하고 예쁘기만 하면 되지. 이랬어요. 지난해 3월부터 반려동물의 품종과 생산업자, 건강 상태 등 정보를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의무화됐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이 업체 60곳을 점검했더니 생산업자 정보 기재와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지키지 않은 곳이 96%에 달했습니다. 또 10곳 중 4곳 이상이 품종과 색상, 건강 상태를 계약서에 적지 않고 있었습니다. 건강 상태를 기재한 경우에도 93%가 양호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절반 넘는 소비자 피해가 건강 이상인 걸 감안하면 부실 기재일 가능성이 큽니다. 애초부터 문제가 있었다 아니면 가서 돌보는 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발생한 거다 해서 서로 분쟁 발생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사실 해결이 쉽진 않습니다. 분양을 받기 전에 판매업체가 등록된 업체인지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은 준수하고 있는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TV조선 권용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나비 효과랄까요? 이 중국 술집길이 막힌 러시아 킹크랩이 우리나라로 쏟아져 들어오면서 가격이 반값에 가깝게 뚝 떨어졌습니다. 수산시장이고 대형마트고 킹크랩 잡기에 나섰는데 홍현주 기자가 킹크랩이 들어오는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찜기 뚜껑을 열자 구수한 수증기가 뿜어져 나오고 발그랗게 익은 킹크랩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2kg짜리 한 마리가 10만 원으로 지난해 이맘때의 반값입니다. 킬로그램당 가격은 꽃게보다 싸졌습니다. 6, 7년 만에 가장 저렴한 가격이고요. 전단지를 보고 고객님들이 아침부터 찾아오고 계십니다. 노량진 수산시장 낙찰가도 1년 전보다 30% 넘게 떨어졌습니다. 수산시장 폐쇄, 물류이동 제한 등으로 중국 수출길이 막히자 러시아산 킹크랩이 한국으로 급선회한 겁니다.春절 이후에 중국으로 가기로 했던 킹크랩의 모든 물량이 다 한국으로 한 번에 쏠렸기 때문에 그런 일이. 실제 얼마나 들어오기에 배에서 내린 킹크랩이 하루 동안 머무는 계류장에 찾아가 봤습니다. 오늘 아침 이 계류장에는 평소의 2배인 5톤에 가까운 킹크랩이 들어와 모든 수조가 꽉 찼습니다. 작년 기준 한 10척 이상이 들어왔다 그러면 현재 올해는 기존보다 한 5척에서 한 7척 이 정도 지금 배가 더 들어온 상황입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러시아산 대게, 노르웨이산 양식 언어도 가격 하락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어선들이 조업량 조절에 나섰고 국내 수요도 급증하고 있어 가격 하락세가 오래가지는 못할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내일은 연인끼리 특히 여자가 남자에게 초콜릿을 선물하는 날이죠. 이렇게 밸런타인데이를 비롯해서 크리스마스, 어린이날 등 유통업계가 바쁜 날에는 상술이 빠지지 않습니다. 같은 물건도 포장만 살짝 바꾸면 가격이 쑥쑥 올라갔는데요. 소비자탐사대 황민지 기자가 꼼수를 추적했습니다. 연중 초콜릿 판매량이 가장 많다는 14일 밸런타인데이. 초콜릿 매장에 가봤습니다. 하트 모양 양철 상자 상품이 초콜릿 5개 15,000원입니다. 하지만 바로 옆에 진열된 종이 상자는 8개에 12,000원. 개당 가격이 1,500원인 꼴인데 양철 상자 제품이 포장만 달리하고 7,500원을 더 받아 2배 비싸게 파는 셈입니다. 편의점 상황도 비슷합니다. 3만 원 선물 세트를 살펴보니 내용물은 모두 합해 4,000원 정도입니다. 얼마쯤 그렇게 보이세요? 19,000원? 저 한 8,000원 할 거고 8,000원? 네. 저희가 이거 3만 원에 샀거든요. 정말요? 인터넷에는 15만 원에 달하는 초콜릿 바구니도 있습니다. 취재진이 직접 비슷하게 구성해 가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내용물은 다 해봤자 23,000원대이고 바구니는 장식물과 인형까지 포함해 5만 원에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쪽이 15만 원짜리 밸런타인 선물 세트인데요. 절반도 안 되는 73,000원에 비슷한 초콜릿 바구니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바가지 상수를 알면서도 구매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사서 주기도 하고 좀 그 분위기를 즐기고 싶은. 이 때문에 숙박업소와 식당 등에서도 밸런타인 꼼수가 이뤄집니다. 밸런타인데이 당일 평소보다 50에서 60% 비싼 메뉴만 내놓은 곳도 있습니다. 밸런타인데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 특별 스페셜 메뉴 준비되어 있고요. 그 메뉴로만 이용이 가능하세요. 업계의 바가지 상술에 소비자 불만은 커져갑니다. 가격이 너무 뻥튀기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매년 반복되지만 달리 규제할 방법은 없는 업계 기념일 상술. 계속 반복되다 보면 그 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훼손될 것이고 결국은 소비자들이 현명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자탐사대 황민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현 정권의 비판적인 칼럼을 쓴 진보 성향 교수와 이 칼럼을 실은 해당 신문사 담당자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정당의 신문 칼럼을 문제 삼아 고발하는 건 이례적인 일이고 언론 자유 훼손 우려가 매우 큰 사건입니다. 해당 교수는 지금의 민주주의 수준이 서글프다고 했습니다. 어떤 내용의 칼럼이었는지 홍혜영 기자가 소개하겠습니다. 고려대 임미리 연구교수가 지난달 경향신문에 기고한 글입니다. 임 교수는 정당과 정치 권력이 다시 상전이 됐다며 많은 사람들의 열정이 정권 유지에 동원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우려는 촛불 집회 당시에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죽 쏘서 개줄까 염려했지만 우려가 현실이 됐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권자도 배신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자며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고 썼습니다. 임 교수는 진보 성향 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민주당은 임 교수와 칼럼을 게재한 신문 편집 담당자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임 교수가 칼럼을 통해 투표 참여를 권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견이 어떻게 다 입에 맞는 의견이 있어요. 불편한 의견도 있는 거고. 이례적이면서도 바람직하지 않죠. 표현의 자유에 대한 또 상당한 침해이기도 하고요. 임 교수는 SNS에 1987년 민주화 이후 30여 년이 지난 지금의 한국 민주주의 수준이 서글프다고 썼습니다. TV조선 홍혜영입니다. 보수통합신당의 당명이 미래통합당으로 확정됐고 자유한국당도 오늘 합당을 공식 의결하면서 보수통합이 막바지 행정 절차만 남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선관위가 비례대표 정당인 미래한국당의 당명 등록을 최종
허용했습니다. 이채림 기자입니다. 미래통합당 당명에는 통합과 연대, 미래 가치가 담겼다고 설명합니다. 새로운 정당의 가치로 자유민주공화 공정과 함께 미래 가치를 대단히 강조한 바 있고, 유권자가 혼동하지 않도록 비례대표 정당인 미래한국당과 비슷한 이름이 채택된 측면도 있습니다. 선관위는 오늘 여당의 반대에도 미래한국당의 당명 등록을 허용했습니다. 한국당은 오늘 전국위원회를 열어 통합을 의결했습니다. 보기 드문 성공적 통합의 역사를 다시 한번 쓴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수 통합 절차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지만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에는 여전히 이견이 있습니다. 통준위는 현재 9명인 공천관리위를 13명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지만 세보수당 측은 나눠먹기식 공천은 안 된다며 현상 유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천을 위한 지분력으로 보수 통합의 노력을 자리를 위한 이전 투구의 장으로 변질시키십니까? 김영호 위원장도 공천관리위 확대엔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신 지도부는 8명인 한국당 최고위원회 3명을 늘리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한국당 공천관리위는 나경원 전 원내대표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 신상진 의원, 허용범 전 국회 도서관장 공천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정치권이 이합 집산하고 새로운 정당이 생기면서 색깔로 유권자들의 눈길을 잡으려는 각 당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신당은 기존 색을 버리고 새로운 색을 상징으로 쓰는데 이 과정에서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이미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공천 면접장. 푸른색 계열 넥타이와 파란색 당 점퍼를 입은 예비 후보들이 눈에 띕니다. 대한민국의 서민을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이팅!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도 파란색을 상징색으로 유지합니다. 보수신당인 미래통합당은 기존 빨간색을 핑크로 바꿨습니다. 딸기우유 색깔과도 비슷한 밀레니얼 핑크, 예전 자유한국당의 에세이집에도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빨간색은 예전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바꿀 때 도입돼 한때 보수의 상징으로 여겨졌지만 강경 보수 이미지를 벗어나야 한다는 인식이 당 색상 변경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안철수 전 대표의 신당과 민중당은 주황색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안 전 대표 신당이 민중당이 쓰던 색을 썼다는 주장에 민중당은 주황색이지만 우리는 오렌지색이다. 그런 일로 대표 간 면담은 불필요하다고 거절해왔습니다. 안 전 대표는 색상엔 소유권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어디서도 어떤 색깔이 정당의 소유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건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른미래당이 청록색을 상징색으로 사용 중인 상황에서 우리공화당은 초록색을 상징색으로 정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민주공화당의 정신을 계승하는 정당으로서 상징색으로 새마을운동 초록색을 결정했습니다. 원외 정당인 녹색당도 녹색을 당 색깔로 쓰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미지입니다. 청와대가 현재 60세인 정년을 65세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제 문재인 대통령이 고용 연장을 언급한 데 이어 오늘은 일자리 수석도 같은 취지로 말했습니다. 물론 장기 과제라고는 합니다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이런 민감한 정책을 총선 전에 집중적으로 언급하는 게 적절한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보도에 백대우 기자입니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 수석이 정년을 사실상 65세까지 늘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공적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까지는 정년을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계적으로 이제 65세까지 늘려갈 계획으로. 지난 11일 문재인 대통령의 고용연장 발언 이후 고용연장에 대해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검토를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비서실까지 나서 고용연장 필요성을 언급한 겁니다. 다만 정년을 60세로 늘린 지 3년밖에 안 됐다며 사회적 합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이 지난해 노동자 육체 가동 연한을 65세로 상향 조정했지만 기업 부담이 커지고 청년 일자리에도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어 장기 과제로 검토돼 왔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고령층 취업자가 1%포인트 증가할수록 청년층 비중이 0.8%포인트 줄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청와대는 노인 고용이 늘면 소비도 늘어날 거라며 긍정적인 효과에 초점을 맞췄지만 비용 증가를 걱정하는 기업들은 총선을 의식한 무리한 발언이라는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TV조선 백대호입니다. 아카데미 4관왕에 빛나는 영화 기생충이 이달 말 흑백 영화로 개봉합니다. 봉준호 감독은 영화 마더도 이 흑백 버전을 만들어서 한정적으로 상영한 적이 있을 정도로 흑백 영화에 애착을 갖고 있는데요. 흑백으로 표현되는 기생충은 어떤 모습일지 최윤정 기자가 전합니다. 두 가족의 눈을 흑백의 다른 색깔로 가린 파격적인 흑백 포스터가 인상적입니다. 구석에 보이는 의문의 다리는 더욱 강렬합니다. 봉준호 감독이 원했던 기생충 흑백판이 오는 26일 개봉합니다. 그 검은 상자를 저와 함께 열어보시겠어요, 어머니? 고전 흑백 영화에 로망이 있던 봉 감독은 홍경표 촬영 감독과 함께 한 장면씩 직접 톤을 조절하며 새로 만들었습니다. 흑백 영화는 미묘한 아름다움에다 인물들의 섬세한 감정선에 집중할 수 있는 만큼 색다른 여운을 남길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존 컬러판은 국내 재개봉을 시작했는데 매일 스크린 수와 관객 수가 꾸준히 늘어 현재 영화 순위 5위까지 올랐습니다. 재관람할 때 좀 더 안 보였던 부분이 좀 더 잘 보이는 것 같아요. 북미 상영관은 2,000개로 늘리고 영국은 400개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동남아시아에서도 재개봉하며 관객 몰이에 나섰습니다. 특별 상영에 대한 관객들의 관심도도 높고 관객들의 객석률도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흑백판도 개봉하는 만큼 기생충의 열기는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생충 출연 배우들에겐 러브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영화에 능통한 배우 최우식은 미국 제작사 A24의 출연 제의를 받았고 박소담과 이선균 등 배우들도 국내 영화 개봉과 차기작 촬영에 돌입합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한일 월드컵 4광 신화의 주역이자 현역 시절 진공청소기로 유명했던 김남일 전 선수가 성남의 새 감독으로 데뷔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유쾌한 반란을 준비 중인 김남일 감독의 제주훈련 캠프를 박상준 기자가 찾아갔습니다. 궂은 날씨에도 강도 높은 훈련으로 구슬땀을 흘리는 성남 선수들. 선수들의 표정에선 웃음이 그치지 않습니다. 김남일 감독 부임 후 달라진 올 시즌 성남의 풍경입니다. 김 감독은 현역 시절 카리스마를 뽐냈던 최고의 싸움꾼이었지만 감독으로서는 소통과 부드러움을 강조합니다. 편한 형처럼 좀 그렇게 생각해줬으면 좋겠는데 좀 그건 내 생각일 뿐이지만 이 웃음소리가 그래도 좀 많아졌다고 이렇게 주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난달 태국 치앙마이 전지훈련은 파격 그 자체였습니다. 체력에 중점을 뒀던 과거 훈련법과 달리 전술훈련에 집중했습니다. 그런 색깔을 입히기 위해서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체력적인 부분보다는 일단 그런 전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선수들이 좀 이해를 먼저 해. 공이 없을 때의 움직임과 선수들의 공간 활용 능력에 신경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것들이 지금 잘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선수들이 지금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보름 앞으로 다가온 시즌 개막전. 김남일 감독은 하위권으로 평가받고 있는 성남의 유쾌한 반란을 자신했습니다. 원하는 그런 기대치에 제가 부응할 수 있도록 운동장에서 제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퍼포먼스를 최대한 보여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TV조선 박상준입니다. 팝의 거장 스티비 원더가 딸이 태어났을 때의 경의와 감동을 표현한 노래가 바로 이 노래 이전 씨 러블리입니다.
그는 출생 직후 병원의 실수로 실명해서 딸을 볼 수는 없었지만 누구보다 큰 행복에 겨워했습니다. 그때 환희를 노래하는 그를 백호로스 여성이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보는데 이 여성이 바로 잘 자란 딸 아이샤입니다. 무대 가득 애틋한 부녀 사랑이 넘쳐납니다. 시인이 중국집에서 짬뽕을 먹는 젊은 부부를 봅니다. 해물 건더기가 나오자 서로 건져주며 웃는다. 옆에서 앵앵거리는 아이의 입에도 한 젓가락 넣어주었다. 면을 훔쳐 올리는 솜씨가 닮았다. 부부의 소박한 외식에 아기가 없었다면 그토록 단란하고 행복했을까요? 부부는 면발을 받아먹는 아기에게서 부부 사랑의 실체를 확인합니다. 부모는 아기의 손가락을 처음 잡는 순간 말로 할 수 없는 감동에 사로잡힌다고 합니다. 그 악수는 아기를 고이 잘 키우겠노라는 일생의 약속이기도 하죠. 그런데 코로나19와 봉준호 열기에 묻혀 지나간 참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5살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20대 부부가 돌도 지나지 않은 둘째와 셋째를 차례로 방치해 숨지게 한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부부는 4년 전과 2년 전 집안에 오랫동안 방치해둔 아기가 숨지자 안매장했다고 합니다. 그 뒤로 가정 양육수당과 아동수당까지 챙겨왔습니다. 부부는 일용직과 양육 아동수당으로 근근히 살아온 것으로 알려졌죠. 두 어린이의 죽음은 길게는 4년이나 어둠에 묻혀 있다가 그나마 다른 우연한 경로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위기아동 경보망에 뚫린 큰 구멍도 함께 드러났습니다. 어린이를 밝고 건강하게 키우는 것은 나라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촘촘하고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또 한 번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시인이 아이 손을 잡고 꽃피는 마을길을 걷다 문득 찬탄합니다. 아이가 피고 있다. 이 세상에 눈부신 꽃이 있다. 피지도 못하고 무참히 꺾인 두 아이를 생각합니다. 그 젊은 부부에게 자식이란 무엇이었을까요? 2월 13일 앵커의 시선은 언어 인면수심이었습니다. 오늘 중부 지역은 미세먼지 때문에 종일 잿빛 하늘이었습니다. 내일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을 텐데요. 중부 지역은 나쁨, 남부 지역은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날은 매우 포근하겠습니다. 내일 서울이 5도에서 시작해 한낮에는 13도까지 오르면서 보통 이맘때보다 8도나 더 높겠습니다. 다른 지역도 대부분 영상권에서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강릉이 15도, 대구는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두꺼운 옷차림은 조금 덥게 느껴질 수도 있겠네요. 비 소식의 경우 내일은 제주도에만 아침에 조금 내리겠고요. 일요일은 전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때 일부 지역은 눈으로 내릴 수도 있겠고요. 이후에는 영하권의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2월 13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